자,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포커스 리딩을 어떻게 빠르게 할까? 하루에 책을 한 권 읽는 것이 가능할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는 책을 잘 읽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글쓰기의 목적, 또 이제 발상을 어떻게 할까, 또 설계도를 어떻게 만들까, 또 문장을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 쉽게 글을 쓰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죠. 사실은 이제 하버드나 MIT 같은 그런 아주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대학들에서도 글쓰기를 엄청 많이 투자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기업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대학이 있어요, 회사에. 그래서 회사에서도 글쓰기를 잘하는 임원, 또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각광받는, 환영받는 그런 시대다.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에게 글쓰기 과외를 미국의 유명한 CEO들이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비싸지만 미국의 유명한 그 CEO들이 워렌 버핏에게 글쓰기 과외를 받는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여러분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세계관, 또 주제의식, 지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글쓰기의 몇 줄만 봐도 그 사람의 수준, 또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자, 오늘은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것이 글쓰기나 독서에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 글쓰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글쓰기 에너지, 독서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독서량, 콘텐츠를 얼마나 빠르게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쓰기도 하고 독서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책 읽기를 잘하려면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이것의 주제는 뭐냐, 근거는 뭐냐, 이 사람이 주장하려고 하는 이것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런 것들을 핵심을 파악하는 것,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거에 못지않게 빨리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빨리 읽으면 지나갈 것 같은데 사실은 빨리 읽을 때 몰입이 된다는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빨리 읽으면 더 몰입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것은 문자를 해독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독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빨리 캐치해 가지고 몰입해서 읽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이제 읽게 되는데요. 그러면 모든 책을 다 그렇게 읽어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책의 독서법에는 두 가지 독서 방법이 있어요. 크게 따지면 하나는 소의 독서법, 두 번째는 고래의 독서법이 있어요. 먼저 고래의 독서법이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고래의 독서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고래의 독서법이란 건 뭐냐면 고래가 먹이를 먹을 때 크게 입을 벌립니다. 크게 입을 벌려서 쫙 한 다음에 이 사이로 물을 딱 빼내고 먹이는 그대로 먹어요. 이게 고래의 독서법이에요. 그래서 고래 독서법은 빠른 시간에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캐치하는 거예요. 근데 소의 독서법은 달라요. 소의 독서법은 먹고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다시 소화시키는 그런 독서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겠죠. 성경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천천히,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은 이제 대부분 키아즘 구조 또 평행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아즘이라는 게 A, B, C, B 다시 A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헬라어의 키 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키아즘이고 그 가운데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슉 읽어가서는 시편의 메시지를 이렇게 캐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소해독서법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걸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 하는 그런 거죠. 일반적인 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래 독서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집중력 있고 몰입하고 이런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포커스 리딩이라는 거, 책을 빨리 읽는 제가 고래 독서법, 이 소해 독서법이 아니고 소해 독서법은 여러분 이미 다 잘하고 계세요. 고래 독서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 안에 책에 대한 소개를 쭉 해놨어요. 옆에 일부러 책에 대해서 전체를 다 소개를 안 하려고 거기 있는 책들을 가지고 제가 강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박성우 씨의 포커스 리딩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포커스 리딩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마인드셋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읽는 의미는 뭐고, 나는 이 책을 읽을 수 있는가? 나는 이 책을 읽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을 마인드셋을 먼저 싹 한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스키핑과 스캐닝이에요. 스킵은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스캔은 쭉 훑어본다는 거죠. 빠르게 지나가고 쭉 훑어보면서 내가 궁금했던 내용들, 내가 찾고 싶은 정보들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사실은 질문을 하면서 읽는데요. 어떻게 질문을 하면서 읽느냐면 소제목을 가지고 소제목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본문에 있는 그 내용들을 내가 캐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부분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이 이 장에서 탄생하시나 보다. 어떻게 탄생하시지? 언제 탄생하시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실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모습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천천히 가지기보다는 빠르게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소해독서법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네. 근데 성경에도 작은 제목들이 있잖아요. 작은 제목들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제목이 나오면 그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들, 우리가 일반적인 책들도 제목이 나오면 무조건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은 저자가 그 책을 쓸 때 제목을 넣고 거기에 관한 내용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근거는 뭐를 썼구나. 사례는 뭐를 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리고 이 저자의 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어를 집어내는 거예요. 빠르게 핵심어를 집어내는 거죠. 핵심어를 메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 단어, 핵심 문장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제가 공부는 망치다라는 유영만 교수님의 책을 제가 이렇게 썸머리 하면서 이 책은 정말 이분의 문장력은 너무 수려하기 때문에 버릴 게 별로 없어서 제가 거의 그대로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면서 읽는데 질문하면서 문제의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요. 일단 포커스 리딩의 핵심은 스키핑과 스캐닝이에요. 빠르게 지나가면서 핵심적인 것들을 스캔하고 거기서 셀렉트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오늘부터 읽을 때는 이 책은 독해하는 책이 아니라 내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캐기 위해서 읽는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은 후에는 저자의 주장은 뭘까? 근거와 사례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또 이 저자의 글을 통한 의의는 뭐냐?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것은요. 글도 마찬가지고 독자들에게 두 가지를 제공해 줘야 돼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읽을 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빠진 글은 굉장히 그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글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건질 거가 있네. 그리고 생각할 거리가 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내가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확장해서 여기보다 더 자료를 더 찾아볼 것인가?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글의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글의 종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에세이가 있고, 또 소설이 있고, 동화가 있고, 일기가 있고, 기행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쭉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 세목사의 국토종주 이야기, 영상은 엉터리로 만들었는데 멘트는 제가 조금 신경 써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기행문의 일종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어떤 글을 쓸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책을 보고 뭔가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인공이 해주는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바라는 그런 것들, 감동받고 막 그런 걸 독자들은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쓸 때도 읽을 거리와 좀 생각할 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글을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쓰면 좋겠죠. 글을 쓸 때는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김춘수의 꽃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꽃이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관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물이나 풍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물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물의 친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사랑 자체에 대한 감정을 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하면 이 감정을 이런 것들로 표현할 때 그런 걸 이 사랑의 감정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는 사랑은 무엇입니다. 사랑은 왜 필요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걸었던 길, 그 길의 모습은 어땠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은 뭐를 먹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를 봤고 그때의 감정은 어땠는지, 이것이 훨씬 더 사랑을 표현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봄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이 있겠죠. 봄의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꽃이 피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창밖에 푸르르게 이제 산이 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풍경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봄에 대해 쓰겠죠. 봄이 무엇입니다. 봄은 이렇습니다. 봄은 왜 오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게 이제 봄에 대한 그런 글이 아니죠. 자, 이 글쓰기의 시작은 그래서 관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쓸 때는 단문으로 허리를 잘라라, 육하 원칙으로 써라,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써라, 그리고 세심하게 관찰한 것들을 써봐라.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잠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산에 갔어요. 이 산에 조그만 이런 시내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시내가 흐르는데 거기에 이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물이 너무너무 맑아요. 이 시간에 그 물이 맑다는 것을 표현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쓸 준비 되셨나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구성력, 아웃라인을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한데 문장력도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글을 잘 쓰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거든요. 자, 이 시간에 문장력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근데 물이 맑다. 물이 맑아요. 근데 물이 맑다는 걸 정말 한번 멋있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두 분 정도만 한번 말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열심히 쓰신 우리 김주은 전사님이 네, 한번 물이 맑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창피한 게 없어요. 전혀. 네, 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이 산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넘실넘실 물이 아래로 흘러간다. 햇빛이 물에 비치며 물이 반짝반짝 빛난다. 물 안에 돌이나 물고기들이 투명하게 보인다. 깨끗하고 맑고 시원하고 투명하다. 어, 이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이야,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이야, 너무, 이야. 아, 김지훈 전사님 너무 잘 하셨네요. 와. 그리고 특히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물고기들이 그 안에 그 정말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아, 햇빛이 그냥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비치는 그런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하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네. 김지훈 전사님, 누구 시키고 싶으세요? 누구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저는 이명희 전도사님 아, 이야기 네. 이명희 들어보고 전사님 싶어요. 열심히 쓰신 분이에요. 네. 이명희 전사님의 또 글 한번 듣겠습니다. 좀 창피한데 저는 아, 전혀 그냥 창피한 거 없습니다. 네네네. 네. 그냥 한 문장으로만 썼어요. 괜찮습니다. 네. 아, 물속이 어찌나 맑은지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즐거워져요. 오, 이야. 너무 잘 쓰시네요. 네. 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두 분만 들었습니다. 자, 글을 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구성력, 문장 구성력이라는데요. 그건 아웃라인을 잘 만들고, 세 번째는 문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빙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빙산 안에 다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끄집어내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은 것뿐이죠. 근데 이명희 전사님, 제가 써보세요 하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본인이 쓰시고 나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평소에도 글을 이렇게 쓰시나요? 평소에 그냥 과제할 때, 뭐, 독후감 같은 거 할 때, 그때 좀 집중해서 쓰고, 평소에는 그냥 책 읽다가 그냥 느낀 점을 그냥 책에다가 이렇게 적는 편이고, 이제 이제 물이 맑다 표현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써야 할지, 막 이렇게 머릿속에 막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될까 막 고민이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예. 네. 아우, 잘하셨습니다. 아, 근데 요게 조금만 연습이 되잖아요. 연습이 되면 글을 쓰고 싶은 미친 마음이 들어요, 이제. 예, 그때부터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현상은 책을 보게 되는데 책에서 아주 멋진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을 내가 막 이렇게 옮겨놓고 그걸 한번 두 번, 세 번 읽어보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상한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고요. 그거는 이제 작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지금 내가 막 이게 뭔가를 표현하는데 너무 멋있게 표현하고 싶고 막 거기에 대한 감정이 막 생긴다는 건 지금 지극히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세히 보면 비밀이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베르나르 베르의 개미, 이 사람이 개미를 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개미를 기르는지 아세요? 무려 12년을 개미를 기르면서 개미를 관찰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개미의 모든 그 심정까지, 개미의 마음까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의 민환 기자, 아주 노련한 기자와 미완 기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미완의 기자는 있는 것을 그대로 서술하지만 특종을 하는 그 기자는 그거를 색다른 시각으로 보고 그 색다른 시각에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의 반향을 그리고 감동을 일으키고 관심을 일으키는 그런 기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지만 보는 만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을 쓰려면 처음에 이제 발상의 단계가 있어요. 발상의 단계.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내가 글을 쓰려면 뭘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이제 이런 단계인데요. 처음에는 뒤집어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까? 콜럼버스의 계란은 콜럼버스가 여러분 아시죠? 다 못한다고 이 계란을 세울 수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콜럼버스가 계란을 땅
이렇게 깨쳐가지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콜럼버스의 아주 그 기발한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 콜럼버스가 계란을 깨친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그 글을 읽어봤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계란은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세울 수 없는 건데 콜럼버스는 억지로 그 계란을 깨쳐가지고 세웠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 계란을 모독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아주 제가 재밌게 읽었거든요. 보통 사람은 콜럼버스 대단한 발상을 한 사람이야. 대단한 생각을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도 있구나 보다는 그게 정말 그럴까? 라고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관습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그 어떤 대상의 그런 이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그런 분석, 이런 것들을 비판해 보면서 누구나 당연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정신 중에 후츠파라는 정신이 있어요. 후츠파가 뭐냐면 세상에 질문하지 못할 질문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후츠파의 히브리 뜻은요, 버릇없다라는 뜻이에요. 버릇없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불쾌하게 보일 정도로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질문하지 못할 질문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관성은 뭘까? 유사성은 뭘까? 차이점은 뭐지? 그 다음에 인접한 요소는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보들을 막 수집을 하는 거죠. 내가 뭐에 대해 쓴다. 예를 들면, 등산을 갔을 때 모기향을 피지 않고도 모기 없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 뭘까? 흑설탕과 바나나 그 안에 있는 그 노란, 그거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놓으면 모기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거든요. 예. 내가 뭐에 대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하는 거죠. 취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특별한 경험, 내 경험들,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집어넣고 일단은 다 정보를 수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그거를 내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아웃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포인트 글쓰기에서 제가 그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글에는요, 세 가지의 구조가 있어요. 세 가지의 구조. 글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특별하게는 세 가지 구조인데 여러분이 이걸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5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자, 요거만 알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글쓰기에 거의 수제들이 되는 거예요. 예. 글의 구조에, 글쓰기 구조의 수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는 신문을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적습니다. 어떤 현상.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쓰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이제 이런 유형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요. 자, 세 번째 유형은요,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요. 예를 들면 누가 어디에서 이제 뭐 어떤 좋은 일을 했어요. 누가 막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줬어요. 도와준 그 일을 서술을 하죠. 이 도와준 일이 의미는 뭐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서로 돕고 사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글의 그 유형을 보면 세 가지의 이런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뭐 요건 그냥 참고만 하고요. 예를 들면 성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사울이 다윗을 밥 먹다가 막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사울의 그 행동을 묘사를 하죠. 사울의 행동을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막 비판을 하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그 다음에 집어넣죠. 그러면 이제 좋은 글이 되는 거죠. 예,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 단락을 쓸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장을 썼어요.
주장하는 그런 문장을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뒷받침하는 문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장과 근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례는 집어넣으면 좋고 뭐 안 집어넣어도 그렇게 문제는 되진 않지만 항상 글이라는 것은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유명한 목사님들의 글,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에서 보면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몰입도가 더 높은 거예요. 몰입도가 없는 글은 굉장히 산만해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는 여러 개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문장이 없어요. 그러면 산만해지는 거예요. 주제 문장이 있고 뒷받침하는 문장이 있고 또 뒷받침하는 문장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제 문장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런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반드시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뒷받침해 주는 그런 문장들, 근거들을 꼭 세워야 된다. 그래서 독자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이다. 자,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는요. 처음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어와 서술어를 하나를 씁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를 주어와 서술어를 하나 써요. 그 다음에 그것에 짝을 딱 이렇게 맞춰주고 그 이후에 필요한 문장들을 조금 더 첨가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어지는 그런 문장들을 조금 더 첨가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장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육하 원칙만 잘 지켜도 좋은 문장이 돼요. 육하 원칙만 잘 지켜도. 그리고 중간에 허리를 잘라서 짧게 단문으로 또 때로는 뭐 장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단문과 장문과 복문을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단문을 주로 연습을 하고 육하 원칙을 잘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파울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포인트 글쓰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요거를 딱 듣고 나면 여러분들 글쓰기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뭐 글쓰기의 방구를 조금 뀌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포인트 글쓰기에 대해서 이 포인트 글쓰기는 제가 소개한 책 중에 임정섭 씨의 발췌한 그런 내용인데요. 포인트는 그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포인트. 그래서 이 글의 글감, 핵심, 주제, 포인트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OINT에서 O는 뭐냐면 아웃라인이면서 오브젝트예요. 아웃라인은 개요죠. 개요. 글의 구성 개요. 아웃라인이면서 오브젝트. 대상. 어떤 것에 대해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가 사실은 포인트에 들어가도 되는데 이분은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포인트와 오브젝트.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냥 포인트 안에 그냥 대상을 들어가도 될 텐데 이분은 포인트는 주제, 그 다음에 O는 아웃라인과 오브젝트로 해서 개요와 대상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인포메이션인데 인포메이션은 글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해요. 백그라운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동기 이런 것들이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례, 예화 이런 것들.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근거가 되겠죠. 포인트가 어떤 주제, 주장 뭐 이런 거라면 인포메이션은 근거가 되고 있고 뉴스는 거기에 대한 사례, 예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나의 생각, thought. 그래서 나의 생각, 소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독서 후기 그런 것들도 사실 포인트 방법으로 써도 참 좋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뭡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장을 뭐로 했고 근거는 어떻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면 아주 좋은 독서 후기가 되겠죠. 자, 이 라이팅 실력은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해트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이팅 실력은 W, 라이팅 실력이죠. H는 hand예요. 손이에요. E는 eye, 그 다음에 T는 thinking이에요. 그래서 손과 눈과 생각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손도 부지런히 놀려서 열심히 써야 되고 눈으로 잘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생각해서 써야 된다.
저는 요 W는 HET의 제곱이다. 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임정섭 씨가 이렇게 썼는데.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특징, 핵심, 글감, 주제 이런 것들인데요. 포인트에서 글쓰기의 목표는 뭘까? 목표는 설득이다. 내가 왜 이 글을 쓰느냐? 글을 쓰는 것은 설득하는 것이다. 독자들이 원하는 바는 뭘까? 이것을 요리에 비유하는데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할까? 그리고 책, 영화, 또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흥미로운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데이트를 했다. 그러면 데이트한 거에 대해서 써보는 거죠. 아, 나 오늘 데이트해가지고 너무 좋았어. 오늘의 주제는 데이트야. 그래서 데이트를 딱 쓰는 거죠. 그러면 아웃라인을 어떻게 만들까? 아웃라인을 시간 순으로 만들까? 아니면 특별히 정지해가지고 필요한 그런 것 할까? 사진을 찍다 보면 아웃포커싱을 잘한 사진, 어떤 사진은 전체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진은 아웃포커싱을 했을 때 사진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아웃포커싱을 한 그런 것들은 더 가까이 가가지고 살펴본 거죠. 그래도요, 글쓰기에도 서사와 묘사가 있거든요. 서사는 어떤 거냐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쭉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데이트를 했는데 오늘 덕수궁에 가서 돌담길을 걷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파스타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고 집에 왔다. 이건 이제 서사죠. 근데 이제 묘사는 뭐냐면 덕수궁을 돌담길을 걸었을 때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잠시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시간이 멈추고 그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그 돌담길에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나무들, 그리고 그 돌담길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손 붙잡고 다니면서 굉장히 행복한 그런 얼굴 표정들과 또 사람들의 움직임들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또 내가 그 마음이 좋아지고 같이 데이트하는 사람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멈춰서서 묘사하는 것이 그 묘사예요. 멈춰선 장면을 서술하는 것이 묘사예요. 그래서 서사와 묘사가 적절하게 어우러질 때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 줄거리이면서 구조죠. 그래서 이런 아웃라인을 먼저 세워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까지 포함해서 이제 뭐뭇에 대해서 내가 쓸 것인가, 뭐뭇에 대해서 쓴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정보, 핵심적인 정보, 동기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을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생각을 표현할 것이냐. 생각의 샘에 물이 고여야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생각의 샘에 물이 고이는 것은 나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느낌, 이런 것들이 이게 돼야 이제 이게 생각의 샘에 물이 잘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샘은 열심히 독서를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생각의 샘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정보를 잘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리 한국이 직접 지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와의 그런 문제들도 관계들도 있고, 또 그런데 이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 폴란드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지원하는 옳은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찾아봐야 되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은 어떤가?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봐야만이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고요. 정보를 제대로 잘 찾아봐야만이 팩트를 쓸 수 있어요. 오피니언은 항상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팩트는 근거가 필요가 없어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팩트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글이.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는 예화, 사례,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thought, 이거는 이제 글에 대한 나의 생각, 이 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데이트를 했다. 덕수궁에서 데이트를 했다. 그럼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생각. 예, 나는 오늘 데이트가 너무 좋았다. 아니면 오늘은 꽝이었다. 오늘은 친구가 정말 센스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안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나의 생각을 쓰는 것이 이제 thought인데요. 이렇게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아웃라인을 정하고
자료들을 모으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거기에 대해 대강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점점 글이 확장되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은요. 핵심 문장 단어를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이용하고 연결어를 사용하고 좋은 말은 훔치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런 말을 했죠. 아마추어는 가까이 있는 걸 베끼고 프로는 멀리 있는 것을 훔친다라는 그런 말을 피카소가 했는데요. 좋은 말은 훔쳐라. 이렇게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글쓰기를 조금 하다 보면 좋은 문장을 여러분들이 막 찾아요. 유명한 작가들을 찾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경숙 씨 같은 경우는 필사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좋은 문장이 있으면 막 그런 것들을 찾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단락을 끊고 짧게 하고 육하원칙으로.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건 말하기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글이라고 해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오이가 열렸어요. 오이가 어떤 사람은 오이가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오이가 달렸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이가 늘어졌어요 라고 표현해요. 이게 열렸다 달렸다 늘어졌다가 다 달라요. 자, 한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얼음물이 돼요. 어떤 아이는 물이 돼요. 어떤 아이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봄이 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느낌이 다 다르죠?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한번 묘사해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거를 묘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요. 요 쓰기의 감각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앤 라모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웅진하우스에 썼는데요. 이게 출간 후 25년 동안 한결같이 아마존 글쓰기 분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고요. 미국의 수많은 작가 지망생이 최고로 손꼽은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 보면 삶의 감각을 깨우는 글쓰기 수업이라는 아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쓰기의 감각의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명한 저자도 초고는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서전 형식의 글쓰기 팁을 모아서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분이 추천하는 건 매일 한번 마구 써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부지런히 찾아보라는 거죠. 정보를. 아까 인포메이션 할 때처럼 부지런히 찾아봐라. 그런 말이죠. 자, 이번에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의 의견과 전혀 관계없이 글쓰기를 위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5개 정도 주제 가지고 하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시험을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이거를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자유형 사립고를 존치하는 게 좋으냐 해체하는 게 좋으냐 학대권을 허용하는 게 좋으냐 반대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볼 텐데요. 한 3분씩 이렇게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냐면요. 한 분이 오늘 조장은 머리카락이 가장 긴 분이에요. 3분 중에서 머리카락이 가장 긴 분이 조장을 하고 한 명이 오늘 수업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1분 이내에서 요약을 하고 나머지 2분은요. 수업 중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3분 그 다음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글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의 입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해드릴 거예요. 제가 정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글을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견, 개인적인 의견과 전혀 관계없이 글쓰기를 위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입장을 정했잖아요. 지금 주장이 나왔잖아요. 주장이 나왔으면 근거를 세우고 근거와 사례를 한 문장씩만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우리는 글을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자,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네, 다 들어오셨네요. 자, 시간이 조금 부족했겠지만
첫 번째부터 주장이 뭔지, 근거가 뭔지, 사례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자, 이수미, 김영란, 조정희 전사님. 저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저희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네, 제시하는 근거는 그러니까 뭐 저희 그 3학년 김영란 원우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 전에 봤던 책에서 가정은 여성의 감옥이다. 이런 글을 보셨대요. 근데 그걸로 이제 동일한 선상에서 중국에서 살아보면 족쇄를 채워서 여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다든가 저희가 생각한 거 가지고 아동이 이제 성폭력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성폭력도 힘든데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 낙태는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냥 그거 외에도 일반적으로 성폭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권리를 그냥 자유롭게 임신을 해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런 사례가 아니라 자유롭게 결혼하지 않고 자유를 즐겼다가 그것을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근거를 하셨네요. 네네네네. 네. 네.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박서양, 오연경, 이명희 전사님 조가 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희 조는요, 반대조인데요. 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네. 또 그 근거는 10편 139편의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짓기 전에 이미 생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낙태를 하면 안 되고요. 또 그 사례는 우리가 이제 그 낙태를 하는 임산부 아기를 가졌던 엄마는 그 낙태를 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우울감이 찾아올 수가 있고요. 그 여성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도 문제가 되므로 우리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성경적인 근거지만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근거를 조금 더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주일 전사님, 홍지연 전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제가 존엄사 인정? 네네, 존엄사 인정이었는데 네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화 나눌 상황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랬군요. 표현했어요. 존엄사를 찬성하시는 본인의 입장과 관계없이 찬성하시는 쪽으로 글을 쓰기로 하셨죠. 네. 네네. 그러면 홍지연 전사님은 사람들이 그냥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엄사를 왜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탄성하는 입장을 보면은 네. 특별히 의료적으로 이제 연명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네네. 가족들이 그 치료자를 직접 환자를 보고 치료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인정을 하자고 찬성을 하자고 대법원에까지 그 소송을 낸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의 그런 사례, 대법원의 그런 그 판례가 근거고, 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두 번째는 그 아픈 분의 그런 삶의 질의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의 어려움의 문제, 비용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네. 네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진짜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독교인의 생각에서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네네.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그 환경에 직접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박한슬 전사님, 음수진 전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존엄사를 반대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존엄사가 먼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남아있는 가족이 힘들어서인지, 정말 본인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의 의중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데, 존엄사라고 잘 포장이 된 자살을 방조하는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일지라도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로는요. 미 비포 유라고 이제 영화화된 그 미국 소설이 있습니다. 그 척수 장애인이 된 후 존엄사를 선택한 주인공 윌이라는 그 주인공과 대비되는 대한민국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이라는 채널에 그 척수 장애인이 된 박위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관점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런 부분까지 해서 네, 마무리하는 걸로 짜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네. 자, 우리 마지막 조 들을까요? 우리 김지훈 전사님, 도산 전사님. 네. 중학교 1학년에게 시험을 보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네네. 근거는 환경과 수준이 달라지는 중학교 1학년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할 시기이나 시험을 통해 좌절감과 실패감을 주며 시험의 틀에 가둬 꿈을 포기하게 만든다. 네. 그리고 사례로는 중학교 1학년 시험의 부정적 사례는 성적 우수 집단의 시험 불안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저하를 가져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김지훈 전사님과 도산 전사님은, 만약에 이런 글을 쓴다고 그랬을 때, 논지에 맞는 근거를 조금 더 첨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거를 조금 더 첨가하시면 아주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글쓰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내 주장을 내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내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를 쓰는 요게 이 글쓰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이 기본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세이를 써도 되고 역사 그런 대하 이런 것들을 써도 되고 그런데 항상 기본은 주장, 근거, 사례라는 거. 요 글쓰기를 쓸 때 요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쓸 때도 꼭 사실은 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앞으로 놓으면 그게 귀납법이 되는 거고 사례를 뒤로 놓으면 연역법이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글쓰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주장, 근거, 사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주일 전사님이 또 질문하시기를 제가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시면 또 조금 서운한데 자, 혹시 다른 분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번 학기에 많이 바빠서요. 그 네네. 과제를 쓸 때 네. 그 독서 과제를 네. 진짜 발췌해서 읽어서 제출하고 끝냈는데요. 네네네. 양심의 가책이 걸리기도 하지만 또 그게 시간적인 효율로 봤을 때는 또 그게 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그냥 이런 것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MDB 공부할 때
똑같았어요. 제가 이제 똑같았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공부할 때는 제가 좋아서 하는 공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했는데, 저도 MDB 공부할 때는 사실 뭐 여러분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똑같이. 과제하기 바빴고, 그 제출하기 바빴고, 그리고 책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는 학위 받고, 그 논문을 쓰면서 저는 조금, 예, 그 훈련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학부라든가 MDB 때에 이렇게 글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를 한 30년 전에 만났다면 지금의 저하고는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 30년 전에 만났다면 아마 제가 이제 뭐 MDB를 할 때 이런 강좌를 만났다면 조금 더 책을 더 많이 빨리 읽고 글쓰기를 정말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썼으면 잘 했을 것 같아요. 박한슬 전사님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 양심의 가책까지 느끼실 것까지는 예, 아이들 키우면서 또 그렇게 교회 사역하시고 아유 뭐 하나님도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혹시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조정희 전사님.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저도 과제를 앞두고 네. 좀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나 여건이 타이트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주제에 좀 깊이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제가 항상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책들을 잔뜩 빌려요. 그래서 나름 부지런히 읽고, 그럼 그걸 숙제에 이제 그 책이 주는 통찰이나 그 책에 주는 문장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든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제 책에다가 줄을 긋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도서관에다가 반납할 때쯤 되면 지금도 열심히 막 지우는 게 일이에요. 근데 지우다 보면 너무 지워서 다시 반납하기엔 아까운 어떤 정보나 그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그러면 따로 메모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게 좋은지, 네. 하자고 마음을 먹자니 너무 양이 좀 많고, 한다 하면서 이걸 내가 과연 또 다시 보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지금 지우는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이제 공부라는 것은 6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공부라는 것은 이해. 두 번째는 단순화시키는 거거든요. 단순화시키는 거. 세 번째 반복하는 거. 네 번째는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 예, 끄집어내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공부의 보통 6가지의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희 전사님이 책을 읽을 때 아까운 문장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까운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가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필사를 하던가, 하나는 그 책을 사던가. 2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 그렇게 근데 필사를 할 때 유익이 네. 되나요? 예? 어떤 유익이 있어요? 필사를 하면? 필사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그 필사는 손으로 하는 거지만 뇌의 활동이거든요. 필사는. 예, 그래서 필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손으로 하는 지적인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필사를 할 때는 내가 이해한 것만 내가 필사를 하지 이해하지 못한 거는 필사를 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필사할 때는 내가 이해한 것을,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거기 있는 문장을 쿼테이션 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제 물론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과 이제 이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성향이 다른데,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쿼테이션을 그대로 하고 그거를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대부분은 미국식을 많이 따라요. 근데 미국식은 뭐냐면 당신이 진짜 그걸 이해했느냐, 그 문장을 이해했느냐, 그래서 당신의 언어로 하느냐. 이제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건 이해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뭐냐, 이 2가지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쿼테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는 과제 중에 그렇게 크게 의미도 없고 나중에 남지도 않고, 근데 그거를 내 언어로 바꿔서 쓰고 거기에 대해 내 생각을 첨가한다면 그거는 가장 좋은 거죠. 네, 혹시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무작정 코테이션이 아니고 네. 내가 이해하는 거.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하루에 교수님, 몇, 저도 네, 찝찝버님. 먼저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용감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교수님 말씀에 좀 용기를 얻어서 예, 은피진 네, 전사님. 저는 네. 질문을 되게 좋아해요. 네. 질문을 잘 못하는데,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해야 되는 게 서평이잖아요. 사실 서평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내내 해야 되는데, 논문 형식으로 계속 써야 되는데, 사실, 네네. 이렇게 서평을 해보거나, 이렇게 네.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네. 이렇게 좀,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사실 예, 예.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조금 참고할 만한 도서라든지,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예. 네. 그 서평을 할 때는요, 아들러의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10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에 강의 노트에 올려놨어요. 그 아들러의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그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자의 주장이 뭐냐. 그 다음에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저자는 뭐에 근거로 뭐를 삼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입장은 그거에 대해서 이 저자의 입장에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다음에 4번째가 이 저자의 책의 의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가 나의 생각을 첨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서평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제가 포인트 글쓰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의 주장은 이거다, 주제는 이거다. 그리고 저자는 근거로 뭐뭐뭐를 썼다. 이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기여도, 그 다음에 어떤 부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거기에 이제 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교수님들은 사실은 나의 생각을 가장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거기에 개인적인 그런 사례까지 집어넣으면 글쎄요, 저는 엑체에서 8년 동안 제가 사역했거든요. 사역하면서 저는 창의적으로 그렇게 글쓰기를 잘하는,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교수님, 그러면 네. 아까 근거를 찾을 네네. 때 주로 그러면 근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찾았는지 좋은 질문이세요. 네. 그게 찾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포인트에서 근거가 뭐냐,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예.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은요, 사실은 정보를 찾는 거예요, 정보. 내 생각은 일단 나중에, 내 생각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 자료들을 검토해보고 자료들을 배치하고, 이게 배치하는 게 이제 아웃라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의 생각을 쓰는 건데, 이 정보를 찾는 거는 부지런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일 아침 신문에 사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통계를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자료들을 찾는지, 어떤 식으로 자기 근거를 세우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사설뿐만 아니라 이제 오피니언란 같은 경우에 보면 정확하게 통계를 내거든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약한 게 근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근거가 약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설교할 때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설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저도 설교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분석을 하거든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유기성 목사님, 그 다음에 또 김병삼 목사님,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분석을 하는데, 이 목사님들 설교는 공통적으로 너무 신기하게
자기가 성경에서 이걸 우리는 그냥 주장한다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꺼내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컨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제 설교 패턴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팀 켈러의 책을 보면 그게 더 명확하게 나와요. 팀 켈러는 하나의 그런 자기 주장을 거의 7, 8개 정도로 이렇게 근거를 그렇게 내세우면서 이 독자들을 그냥 꽉 붙잡아 놔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문장은 꽃이다라는 말이 있고 첫 문장은 덫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꽃이다라는 것은 이제 피어날 어떤 기대에 흥미진진한 그런 독자들에게 그런 흥미진진한 그런 걸 주지만 덫이다라는 것은 꽉 잡아가지고 놓치지 않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은 꽃이다, 첫 문장은 덫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네. 2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괜찮습니다. 예, 의의라고 있잖아요. 책의 의의에 대해서 쓴다 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책의 이의라는 그 단어가 너무 예. 추상적이어서 추상적이죠. 꼬집어서 구체적으로 의의가 어떤 거를 말씀하는지. 보통 의의라고 하면 기여하는 점, 도움이 되는 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기여한 점, 기여점, 도움이 되는 점,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교수님이 그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이렇게 강의의 그 내용을 보니까 논문 초록으로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다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논문 초록 뿐만 아니라 논문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강의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요, 제가 그러면 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것도 쿼테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지난번 공부는 망치다처럼 그렇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질문하실 분들만 남아 계시고 질문 안 하실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네. 질문하실 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문은요,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김기용 교수님의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라는 제 그 강의 노트에 거기에 올려놔 있거든요. 김기용 교수님은 원래 우리 엑치에서 교수님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 아름다운 교회라고 여기 분당에 서울대병원 그 앞에 아름다운 교회 그 하시는 분인데요. 김기용 교수님은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논문 작성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여태까지 논문 작성에 관한 책을 여러 개를 봤는데 김기용 교수님처럼 탁월하게 쓰신 분이 없어요. 예, 이분은 항상 논지, 우리가 얘기하는 주장, 논지가 정확해야 된다. 명제를 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에 관한 책도 쓰셨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거 책 읽어보시면 이명희 전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점수로는 거의 항상 좋은 점수 받으실 거예요. 저도 제가 MDB 할 때 그 책을 만났거든요. MDB 할 때 그 책을 만나서 그 책을 제가 여러 번 탐독하고 그때부터 제 성적이 장학금을 내고 다니다가 받고 다녔어요. 예, 장학금을 늘 내고 다녔어요, 저는. 예. 장학금을 내고 다녔다고요. 제가 학교에 계속 내고 다녔다고요. 예. 여러분들 다 대부분 내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장학금 내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받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 책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 책을 한 2번 탐독해 보시면 글쓰기, 초록, 논문 쓰는 방법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논문은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일반 책보다 훨씬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 구성과 짜임새가 아주 논리성, 통일성, 그다음에 이런 그 응집력 이런 것들이 그 논리성, 통일성, 구성력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습니다. 읽기가. 근데 논문 주제도 보면은 이게 근거 자료가 많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런 근거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논문 종류가 여러 개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양적 논문이 있고, 질적 논문이 있고, 문헌 연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문헌 연구는 자료가 많이 필요해요. 문헌 연구는. 예,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질적 연구는 소설처럼 아예 거기 들어가서 베르나르 베르처럼 실제 들어가서 거기 현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보고 이제 그거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양적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데이터 통계 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논문 쓰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질적 논문이나 양적 논문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을 해주고요. 문헌 연구는 그렇지 않죠. 문헌 연구는 실제 이제 자료들을 다 찾아서 그렇게 하죠. 네. 자,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네, 교수님, 저 필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사실 요즘에는 손글씨 많이 쓰지 않고 타자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죠. 거의 대학 이후로는 그 손글씨 쓸 일 있으면 거의 다 타자로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필사에 타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요. 뭐 저는 이런 것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타자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이제 손글씨보다는 조금 효과는 적죠. 효과는 적은데,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이해를 위한 거잖아요. 예. 이해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손글씨를 쓰던 타자를 쓰던 해가지고 그 좋은 문장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뭐, 예,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효과는 훨씬 더 이게 더 좋습니다. 네, 이제 질문 없으신가 봐요, 이제. 아니, 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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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희 선생, 네.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그러게 왜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좋습니다. 저는 너무 아니,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수님이 너무 개방적이고 이렇게 수용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절대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좋겠다 저렇게 질문하고 막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누리고 있어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별 아니, 말씀을요. 네, 그 서평에서 네, 네, 아까 예, 예, 사실 저희가 서평을 항상 이렇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서평 잘 쓰는 법 이것들을 몇 개는 사실 찾아본 상황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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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다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자가 말하는 바가 뭔지, 네. 그래서 이게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이런 걸 네. 뭐 어쨌든 하라 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네. 저자의 의도는커녕 저자께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렇기 좋은 때문에 질문 하셨어요. 거기에 어떻게 제 의도까지는 감히 음,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큰데 이걸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네네. 조정희 전사님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제가 그 질문 안 했으면 제가 이 말을 못 할 뻔했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은 책을 읽을 때는요, 항상 머릿말과 마지막 말을 꼭 읽고 난 다음에 목차를 보고 읽어야 돼요. 웬만한 건 머릿말에 다 나와 있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하겠다. 예. 글도 항상 서론과 결론을 먼저 읽고 중간에 읽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을 하겠다가 서론에 나와 있고 결론에는 마지막 후기에는 나는 이래서 처음에 이걸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랬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야기를 다 알고 나면 중간에 글 이거 중간에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머릿말 같은 경우는 쓱 속독하지 마시고 정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처음에 머릿말만 정독하면 나중에 다른 글들은 뭐 이렇게 속독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네. 네, 이제 질문 없으시죠? 네. 제가 하브루타를 해가지고 저는 질문을 되게 좋아해요. 네. 자, 오늘 그러면 다 없으시니까 기도하고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네,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에 이렇게 또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즐겁고 재미난 모습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글쓰기에 대해서 더 자신감 가지고 또 책 읽는 거에서도 훨씬 더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뿅 할게요. 하나 둘 셋 뿅.